이어서 아주 특별한 분을 모시고 진행하는 특별 세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 모두 이분 정말 잘 알고 있을 것 같은데요. 대중에게 과학을 가장 쉽고 또 흥미롭게 전달하며 큰 사랑을 받고 있는 과학 커뮤니케이터 궤도님께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우리가 살아갈 미래와 지속 가능한 환경 그리고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새로운 시선에 대해 깊이 있는 이야기 들려주실 예정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의 큰 박수로 궤도님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과학 커뮤니케이터 궤도입니다. 네, 30분밖에 없습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목이 오니까 기분 좋네요. 그죠? 네. 정말 중요한 자리인데 어떻게 보면 이제 기후 위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시대죠. 근데 우리가 어떤 관점을 갖고 이런 이야기들을 나눠야 하는가? 네, 그런 인사이트를 드리기 위해서 내용 좀 준비해봤습니다. 동계올림픽 보셨어요? 네, 잘 끝났죠? 네, 어떠셨어요? 아, 그래요? 너무 재밌었죠? 네, 굉장히 우리나라 선수단도 고생을 많이 했고 정말 전 세계 많은 분들이 올림픽을 즐겼습니다. 특히나 이제 최가온 선수가 최연소 메달리스트가 됐고 좀 부상 투혼을 겪으면서도 굉장히 노력하고 결국 금메달을 따는 그 모습이 정말 큰 감동을 줬었죠. 네, 그래서 저도 감동을 많이 받았는데 이런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지금 이 동계올림픽을 하기 위해서 눈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인공눈을 만들어내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동계올림픽에는 굉장히 많은 눈이 필요하고 이거를 인공적으로 만들어내야 되고 이걸 통해서만이 이제 올림픽을 할 수 있다. 네, 이런 상황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인공눈을 만들어내는데 네, 동계올림픽 영상 5도였습니다. 그러니까 밀라노에서 비가 오다 보니까 또 눈이 없는 코르티나 그래서 눈을 뿌리기 위해서 거의 9억 리터의 물을 사용했다. 이런 상황이에요. 어쩌면 굉장히 의미가 있는 올림픽의 정신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중요한 동계올림픽이었지만 실제로 이렇게 눈이 없는 상황에서 눈을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과학기술과 많은 에너지와 노력이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눈을 만들어내는데 그 눈이 없는 지역을 보시면 사실 겨울이 아닙니다. 그죠? 굉장히 눈이 거의 덮여있지 않은 모습이라서 이런 상황에서 특정한 영역에만 눈을 만들어내고 그렇게 눈을 만들어낸 곳에서만 똑같은 어떤 양질의 눈을 공급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고생을 한 거죠. 그만큼 우리 인류에 많은 재화가 들어갔습니다. 인공눈 사용 비율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어요. 2014년도 소치 올림픽만 해도 한 80% 정도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20%는 자연적으로 내리는 눈으로 올림픽을 했던 거죠. 그런데 2018년 평창 올림픽, 네, 대한민국의 위대한 쾌거인데 98%, 2% 정도만 이제 자연적으로 내리는 눈을 활용했던 거고요. 근데 2022년 베이징 올림픽부터 이제 100% 인공 눈입니다. 자연의 눈으로 올림픽을 할 수 없는 시대가 된 거죠. 심각한가요? 사실 별로 잘 모르잖아요. 인공눈 원래 역시 자연보단 인공이지. 그러지 않습니까? 네. 이런 상황인데 문제는 이제 더 더워지니까 기후 위기로 인해서 동계올림픽이 개최 가능한 도시 숫자도 줄어듭니다. 2050년 추정으로는 한 52개국 정도가 동계올림픽 개최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26년 정도가 지나면 어떻게 보면은 거의 절반 가까이 떨어진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동계올림픽을 유치하고 싶어도 올림픽 개최하는 것 자체가 어려워지는 환경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국제올림픽위원회는 눈 없는 동계올림픽까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크로스컨트리 같은 경우가 눈 덮인 산악지대를 뛰어다니면서 실제로 이제 과거에 이런 행동들을 했기 때문에 이런 활동들을 올림픽 종목으로 만들어낸 건데 이제 눈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크로스컨트리의 정신은 우리가 눈 덮인 설원, 이 산악지대를 뛰어다니던 그거니까 눈이 없어도 그냥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동계올림픽에 눈이 없는 종목도 넣으면 어떨까라는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된 거죠. 네, 시작합니까? 아닐걸요? 뭐 그냥 신기하네.
눈이 없는 동계올림픽이 있어? 이 정도일 겁니다 아마. 예. 근데 재밌는 게 기후 변화가 정말 많은 영향을 줘요 우리한테. 여러분들 잠 잘 주무세요? 에이스 침대 쓰세요? 네, 침대는 과학입니다. 네, 연간 44시간의 수면을 기후 변화가 가져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잠을 잘 주무시고 싶은데 온도가 올라가는 것만으로 여러분들이 여름에 숙면을 취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져서 실제로 깊은 잠에 빠지는 시간이 줄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전체 수면 시간 자체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푹 자고 회복을 통해서 다음날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고 싶은데도 그게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온이 올라가서 기후위기가 올 때마다 점점 여러분들의 어떤 숙면이 힘들어진다. 그러면은 숙면이 힘들어진다는 말은 결국 여러분의 건강 상태에 힘들어진다라는 거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된다라는 겁니다. 뭐 인간만 이런 영향을 받는 건 아니고요. 도마뱀도 영향을 받습니다. 도마뱀의 성별이 바뀌고 있어요. 네. 재밌는 게 우리는 성별이 쉽게 바뀌지 않죠. 근데 도마뱀은 기후, 온도에 따라 이 성별을 바꿉니다. 그래서 뭐 온도가 높아진다. 그러면 뜨거워지니까 여러 가지 좋은 점들, 도마뱀이 활동하게. 도마뱀 같은 경우엔 추우면 활동성이 굉장히 떨어지죠. 그러면 생존율이 낮아집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온도가 높아지면 도마뱀들이 암컷으로 많이 바뀌어요. 왜냐면은 지금이 꽤 좋은 시기구나. 알을 많이 낳을 수 있겠다. 암컷들이 일단 알을 많이 낳자. 이렇게 해서 암컷들 비율이 높아지고요. 근데 온도가 점점 낮아지면은 수컷 비율이 오히려 올라갑니다. 왜냐면은 이제는 알을 많이 낳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건강한 이 다음 세대를 만들어내는 게 생존에 유리한 거예요. 환경이 혹독하니까. 그러니까 수컷을 늘려서 오히려 수컷들 간의 경쟁을 더 치열하게 만들어서 건강한 수컷이 암컷을 만날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부분이 암컷이 돼버립니다. 온도가 너무 올라가서.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이 어디 클럽에 갔는데 남자가 한 명도 없어. 네, 좋아요? 네,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어쨌든 뭔가 손바닥이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데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생태계에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주겠죠. 그리고 이제 알프스 사냥의 크기도 작아집니다. 이 부피가 늘어나는 건 세제곱인데 표면적은 제곱으로 늘어나니까 커지면 내부에 들어가는 에너지 양은 엄청나게 늘어나는데 표면을 통해 발산되기가 힘들어요. 표면적이 늘어나는 걸 못 따라가니까. 그래서 크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고온에 부적합합니다. 그래서 온도가 뜨거워지니까 열을 빨리 빼줘야 된다. 결국 크기가 작아져야 된다는 거죠. 그럼 부피 대비 표면적이 늘어나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는 거죠. 그래서 크기도 작아지고 더우니까 얘네들이 활동을 안 하고 그늘에서 쉬는 시간이 늘어납니다. 여러 가지로 이제 사냥 입장에서도 안 좋은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인간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생태계 전체의 문제, 동물들, 파충류, 식물들 다 영향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구를 살려야 한다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근데 동의하세요? 지구는 괜찮아요 사실. 지구는 앞으로 50억 년간 아무 문제 없습니다. 문제는 이제 지구에 있는 우리가 생존하기 어려운 환경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구는 우리가 무슨 짓을 해도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구를 살려야 한다라는 표현은 굉장히 교만한 표현이긴 합니다. 우리 머리에 살고 있는 이 같은 애가 이 인간을 살려야 한다. 우리는 이가 사는 줄도 몰라 거기. 그죠?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지구를 살려야 한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구를 우리가 살 수 있는 환경으로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지는데 환경 문제에 관심이 있으니까 이 행사에 오셨겠죠? 관심 많아요? 뭐 하세요? 텀블러요? 텀블러. 그래서 집에 텀블러 막 100개씩 있던데. 그죠? 텀블러 엄청나게 많아졌어요. 텀블러도 한 번 쓰는 횟수가 최소한 뭐 한 수십 번, 수백 번이 돼야지 또 의미가 있는 건데 이런 부분도 좀 고민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환경 문제에 진지하게 관심을 갖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오늘 그 얘기를 좀 할 건데 사실 이 자리에 와서 여러 가지 얘기를 듣고 나니까 환경 문제 너무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느낄 수는 있어요. 순간적으로 잠깐. 그리고 원래의 나로 바로 돌아갑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게 여러분의 문제가 아니에요.
네, 그 얘기 좀 드리고 싶은데 일단은 플라스틱 많이 쓰죠. 네, 플라스틱 생산하고 폐기하고 이 과정에서 에너지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온실가스 배출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굉장히 환경에 영향을 많이 주는 부분이죠. 근데 플라스틱 안 쓸 수 있습니까? 써야 돼요. 어쩔 수 없어. 그죠? 텀블러 뭐예요? 텀블러도 플라스틱이야. 그죠? 안 쓸 수 없어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플라스틱이라는 아주 훌륭한 소재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선택지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문제가 커요. 그래서 점점 늘어나요. 지금 보면 2010년 기준으로 봤을 때 2030년에는 거의 4배 가까이 증가합니다. 예. 플라스틱 배출량 자체가 어마어마해지는 거죠. 예. 그러면 이걸 어떻게든 우리가 사실 분리수거 크게 의미 없어요. 분리수거를 그거밖에 못하니까 하는 건데, 물론 분리수거를 하는 방법 중에도 재사용을 위한 분리수거도가 있고 실제로 그냥 잘 모아서 분류하는 게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물론 어떤 것을 하느냐 어떤 방식을 쓰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또 의미가 있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거, 심지어 분리수거조차도 안 하는 국가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네, 우리나라가 플라스틱 쓰레기 발생량이 꽤 됩니다. 예, 근데 다른 나라 물론 1위가 아니라 다행이긴 한데 다른 나라도 심각하고 우리나라도 같이 가고 있다. 우리나라도 여러분들 환경 문제 관심 많아요? 근데 데이터가 이래. 그죠? 여러분들이 관심 많다고 생각을 해도 그래 환경 문제 중요하지. 근데 데이터가 이런 상황이에요. 예, 그러니까 사실 여러 가지 고민이 필요합니다. 얼음 없는 날 들어보셨어요? 네, 그 귀여운 우리 북극곰, 네, 사람을 찢는데 어쨌든 이 친구 이렇게 해빙을 타고 돌아다닙니다. 해빙이 북극곰 입장에서는 자가용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해빙이 점점 줄어들면 얘네들이 자가용이 없어서 사냥을 하러 다니지를 못해요. 집 근처 거밖에 못 먹어. 네, 그러니까 해빙이 줄어들면 북극곰이 이동 거리가 짧아집니다. 여러분들이 모든 곳 출퇴근 생활 반경을 걸어서 도보로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힘들겠죠. 예. 근데 이 해빙 덕분에 북극곰이 먼 지역에 가 사냥을 하고 음식물을 구하는데, 이런 얼음 없는 날 해빙 면적이 줄어든다는 건 해빙 숫자도 당연히 줄어들겠죠. 그리고 북극곰이 실제로 타고 다닐 수 있는 해빙도 줄어들 거고, 그러면 북극곰에게도 굉장히 큰 문제가 생깁니다. 그죠? 그래서 얼음 없는 날이라는 게 있어. 네, 실제 아예 없다라는 게 아니고요. 이런 기준이 있는 겁니다. 근데 뭐 얼음 좀 없으면 어때요? 북극곰 본 적 있어요? 아예 모르는 애잖아. 그죠? 뭐 어쩌라고? 내가 뭘 어떻게 모르는 앤데. 그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2027년 지금 가장 빠른 얼음 없는 날은 2023년에 해당하는 조건의 3년 후. 그러니까 2027년에는 정말 얼음 없는 북극이 될 수도 있다. 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네, 이거는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남극 같은 경우는 어쨌든 바다에 둘러싸인 대륙이 있기 때문에 녹았다가 얼었다가 해서 어느 정도 버틸 수가 있습니다. 북극은 대륙에 둘러싸인 그냥 바다예요. 거기서 이제 얼음이 없는 상황이 벌어지면 진짜 많은 문제가 생기겠죠. 2027년 이거 진짜 얼마 안 남았어요. 내년입니다. 이런 상황도 벌어질 수 있고요. 네, 걱정돼요? 이제 목소리가 많이 작아졌죠, 아까보다. 아까는 환경에 환경 문제 중요하지 이랬는데, 지금 상황을 좀 들어보니까 생각보다 크게 나랑 관련이 없어. 그렇죠? 북극곰 없어도 되잖아요. 동물원에 있잖아. 그죠? 얘네들이 뭐 크게 나한테 뭐 도움이 됩니까? 그죠? 네, 근데 이게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게 인간의 뇌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제가 지금 한 분을 뽑아서 100만 원을 드려. 혹은 손 들지 마시고요. 네. 1년 후에 제가 110만 원을 드릴 거예요. 한 분이 뽑혔다. 우리 손 드신 분. 네, 지금 100만 원 드릴까요? 1년 후에 110만 원 드릴까요? 그죠? 1년 후에 무슨 일이 벌어질 줄 알고. 그죠? 아마 대부분이 지금 100만 원 받는 걸 선택하실 거예요. 네, 이거 어쩔 수 없습니다. 1년 후라는 거는 사실은 생각해보면 그렇게 멀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꽤 멀다고 느껴요. 네, 10만 원을 더 받는 거야, 10분의 1을. 꽤 괜찮은 조건이거든요. 근데
지금 100만 원이 훨씬 큰 가치로 느껴지죠. 이게 이제 시간 지연 효과라는 건데 우리는 시간이 흐를수록 그 가치가 떨어지는 걸로 느껴져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난다라는 거는 그 가치가 굉장히 줄어들 수도 있다라는 거죠. 우리 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 어쩔 수 없이 먼 미래에 대한 고민을 못 합니다. 그리고 특히나 우리가 지금 기후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게 결국 미래에 내가 겪게 될 고통입니다. 그죠? 근데 미래의 나를 생각하는 그 상황을 뇌를 찍어봤더니 미래의 나를 생각할 때 활성화되는 뇌의 영역이 내가 아니야. 예. 미래의 나는 내가 아닙니다. 남을 생각할 때, 아예 모르는 타인을 생각할 때랑 같은 영역이 활성화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들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아, 내일에 내가 하겠지? 그거 진짜 리얼로 내일의 나야. 나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일에 내가 하겠지. 1년 후에 내가 어떻게든 처리하겠지. 그 생각은 여기서의 나는 내가 아니다. 뇌 자체가 그 나를 타인으로 인식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미래의 나를 위한 무언가를 한다라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선택이죠. 예.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또 다른 방법들을 시도했었어요. 여러 가지 기부를 받기 위해서 정보를 제공합니다. 그러면 왼쪽에 있는 건 굉장히 어떤 감정적인 영역이에요. 한 사진을 보여주고요. 아프리카 말리의 7살 소녀 로키아, 특정한 어떤 사람의 이름까지 보여주면서 극심한 빈곤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보를 제공할 때가 있고요. 두 번째는 통계 자료를 제안합니다. 아주 정확한 팩트죠. 말라위에서는 식량 부족으로 인해 300만 명 이상의 어린아이가 고통받고 있습니다. 둘 중에 뭐가 더 효과적일까요? 전자. 네, 재밌는 게 감정에 호소하는 전자가 기부금이 2배를 넘게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통계보다 우리는 직접적인 어떤 감정 요소를 해야 돼.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더 재밌는 게 이 두 가지를 다 보여줬어요. 통계와 감정.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기부금 늘었을까요? 줄었을까요? 네? 줄었을까요? 줄었어요. 왜 줄었을까요? 감정이 끌어올랐어. 사진을 보고. 근데 통계 자료를 보니까 이성적으로 다시 감정이 같이 식었어요. 그래서 정확한 데이터를 보니까 감정의 어떤 이런 마음이 오히려 얼어붙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내가 어떤 감정적인 무언가를 느껴서 어떤 선행을 하고 싶어도 무언가를 나누고 싶어도 실제 데이터를 보고 이것을 어떤 정량적으로 딱 보게 되면은 그때 오히려 마음이 약해진다. 그래서 이런 것들 많이 보여줍니다. 2150년에 해수면 상승 시뮬레이션 결과를 정확하게 데이터로 제안해요. 심각하죠? 어떻게 이거 큰일 났죠? 아무 생각 없어요. 워터파크네, 좋다. 야, 2150년에 살아갈 후손들은 즐겁겠다. 저기다가 뭐 슬라이드도 설치하면 되겠네. 이런 느낌 아닙니까? 여러분들 2150년에 어디 있어요? 여기 없을 가능성이 높아. 그죠? 그럼 뭔 상관이야 나랑. 타인입니다. 타인. 심지어 내가 살아있어도 미래의 나는 타인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데이터를 아무리 제안해도 사람들은 동요하지 않는다. 똑같은 일이 여기서 벌어집니다. 이런 걸 아무리 봐도 운동 안 해. 그죠? 이거 많이 봐도 운동 안 해. 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계속 미래에 이런 운동을 하면 이렇게 훌륭한 몸매, 훌륭한 어떤 근육, 체지방 다 줄이고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아무리 이야기를 들어봤자 움직이기가 어렵습니다. 난이도 별 하나인데 이것도 힘들어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이 기덴스의 역설이라는 게 있는데요. 재밌는 게 아무리 큰 위험이라고 해도 손으로 직접 만져지지 않고 일상생활에서 감지하기 어렵다면 우리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위협이 얼마나 위협적인지, 얼마나 큰 경각심을 일으키는지가 중요하지 않고요. 이게 손으로 직접 만져지고 일상생활에 어떤 영향을 끼쳐야 돼요. 이게 감지가 돼야 돼. 그렇지 않으면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는다 라는 게 이 기덴스의 역설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기후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있겠죠.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우리가 친환경 정책을 캠페인으로서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친환경 정책은 이 자체가 실제 만져지고 눈으로 감지할 수 있는 어떤 일상적이면서 매력적인 가치 자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친환경 정책들이 대부분 어떤 캠페인성, 막 가슴을 끌어오르게 하는, 야 우리 지구를 살려야 한다, 지구를 살리자, 캡틴 플래닛 아세요? 네, 모르시죠? 네. 뭔가 아름다운 마음, 땅불바람 물마음이 모아서 무언가를 해야 돼. 그런 걸로는 이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재밌는 게 우리 친환경 전문가 양익목 교수님께서 환경과 건강 둘 다 가장 강력한 경쟁자는 돈이다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즉 우리가 돈이 충분하다면은 환경과 건강을 지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어쩌면 이 가장 큰 경쟁자가 막 감정에 호소한 어떤 캠페인, 어떤 공익적인 선한 영향력 이런 게 아니라 철저한 자본주의, 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네, 우리 일론 머스크, 네, 테슬라라는 곳에 네,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면서 테슬라의 아주 핵심 아이콘으로 떠올랐죠. 테슬라를 설립하신 분은 아닙니다. 네, 근데 어쨌든 테슬라가 굉장히 좋은 사례를 우리에게 줘요. 이 마틴 에버하트라는 분이 테슬라를 창업하셨어요. 네, 물론 이분의 지금 상황은 뭐 그렇게 뭐 유리하진 않은데 이분의 아이디어가 이겁니다. 테슬라를 만든 아이디어. 왜 환경을 위한 선택은 다 못생기고 느리고 불편한가? 야, 우리 친환경 해야 돼. 기후위기 극복해야 돼. 그렇게 해서 고르는 모든 선택들이 전부 다 매력적이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매력적이어야 그걸 고르는데 매력적이지 않은데 억지로 감정에 호소하고 이렇게 해야지 우리 지구를 살릴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왜 환경을 위한 선택으로만 자리를 잡을까? 이 고민으로 테슬라를 만듭니다. 그래서 테슬라의 로드스터가 나왔을 때 굉장히 혁신적이었어요. 제로백이 페라리랑 동급입니다. 3.9초. 그리고 그 당시에 전기차가 한 번 충전했을 때 갈 수 있는 거리가 굉장히 짧았어요. 100km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1회 충전 주행 거리를 393km까지 만들었어요.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연기관 차량보다 더 매력적이에요. 내연기관 차량보다 더 힙해. 그리고 디자인도 뭐 페라리나 이런 슈퍼카랑 비교할 정도로 내연기관 차량보다 훨씬 더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내가 친환경이어서 이걸 선택하는 게 아니라 난 이게 좋아. 돈 내고 살만해. 비싸도 살만해. 왜냐? 성능도 좋고 디자인도 잘 나왔고. 네, 그래서 역대 가장 잘 만들었다는 전기차가 테슬라의 모델 S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예쁘게 디자인을 뽑고 사람들이 살 수 있게 만들면 그것이 가져오는 결과가 친환경적이라면 이것 자체가 친환경적인 사업이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환경 캠페인이 아니라 그냥 친환경을 매력적으로 바꿨습니다. 그냥 사람들이 철저한 자본주의에 의해서 시장의 논리로 선택한 그것이 굉장히 매력적이면 그 결과는 친환경적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2026년 2월 세 달 전이죠. 전기차 판매 순위 1위가 테슬라 모델 Y. 네, 압도적이죠. 네, 이렇게 예쁘게 뽑고 물론 그 아래에도 굉장히 또 훌륭한 차량들이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이 차량들의 공통점은 기본적으로 고를만 하다라는 거예요. 네, 그냥 여러분이 친환경적인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기차를 타세요라는 캠페인이 아니에요. 전기차 타는 게 멋있어 보여요. 주변에 누군가 테슬라를 탄다, 뭐 EV를 탄다 이러면은 오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거기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랜셋이라는 논문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전기차 타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결과를 봤을 때는 전기차가 200대가 늘면 연간 이산화질소가 1.1% 감소한다. 즉 우리가 생각하는 이 기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여러 가지 아이디어 중에 전기차가 많이 팔리는 것, 물론 전기차 배터리를 만들거나 전기차에 들어가는 전기를 충전하는 데 여전히 화석연료가 많이 쓰입니다. 하지만 이동 중에 바로바로 온실가스를 만들어내지 않는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기차가 많이 팔리는 것만으로 우리는 친환경적인 정책을 이루고 있는 거죠. 이걸 하게 만든 거는 캠페인이 아니라 철저한 자본주의, 사람들에게 매력적으로 어필했던 것들. 네, 그래서 전기차 판매가 늘면서 중국의 월간 원유 수입도 뚝뚝 떨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전기차가 느니까 화석연료 비율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도 전 지구에 많은 영향을 주겠죠. 네, 그래서 친환경 기업이나 비즈니스 모델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친환경 기업. 어쩌면은 우리가 친환경 기업이라는 타이틀을 들고 어떤 기업이 등장을 해요. 그럼 기본적인 마인드가 어떻습니까? 아, 시장의 논리로 봤을 때는 굉장히 비싸겠구나. 그리고 시장의 논리로 봤을 때 비효율적이겠구나. 그리고 일반적으로 같은 맥락에서 경쟁했을 때는 다른 제품들보다 경쟁력이 떨어지겠구나. 왜냐? 친환경이니까. 우리는 친환경이기 때문에 그걸 선택한다라는 거예요. 그죠? 네.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나오는 친환경 기업들은 이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들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친환경을 해야 됩니다. 기후 위기를 극복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캠페인성 메시지만 주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은 그냥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걸 고르세요. 그 이상의 어떤 매력을 우리는 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결과는 친환경으로 돌아온다라는 거죠. 예, 되게 재밌는 게 과학이 그랬거든요, 저한테. 제가 한 20년 전쯤에 과학 관련해서 콘텐츠를 만들어서 한번 플랫폼에서 상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때 이제 상 받으러 나갔는데 굉장히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누군데 쟤네가 상을 받아? 그 이유가 특별상을 받은 거야. 수많은 미디어 콘텐츠들 사이에서 과학이라는 의미 있는 걸 했기 때문에 특별상을 주겠다라고 주최 측이 결정을 해서 상을 받으러 갔는데 사람들이 아무도 안 보는 콘텐츠니까 야, 쟤네 왜 받는 거야? 아, 쟤네 뭐 과학하니까 좋은 콘텐츠라서 그냥 낙하산으로 주는가 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고 그때부터 거의 한 10년 가까이 과학이라는 콘텐츠는 정상적인 경쟁으로는 시장에 살아남기 어렵구나. 과학은 어떤 것과 비교해도 재미없고 지루하고 절대 매력적이지 않다라는 생각을 한 10년간 갖고 살다가 침투부에서 삼관왕을 했습니다. 네, 정말 고맙습니다. 네, 우리 침착맨님 채널은 아시다시피 종합 버라이어티예요. 아이돌, 가수, 뭐 정말 유명하신 분들 다 나옵니다. 그리고 정말 모든 분야가 다 있습니다. 네, 거기서 과학이라는 콘텐츠로 그냥 공정하게 경쟁해서 좋은 결과가 있었다는 거죠. 이때부터 생각이 바뀌었어요. 아, 과학이라는 콘텐츠가 그냥 과학은 의미가 있고 교육적이고 사람들에게 좋은 인사이트를 주고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니까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니까 과학적 사고를 모두가 길러야 되니까 여러분들은 과학을 봐야 돼요 라고 주장하던 수십 년의 시간은 지나갔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과학을 보는 이유 뭐예요? 재밌어요. 아, 재미없어요? 재밌어요. 힙합니다. 매력적이에요. 과학자들 뭔가 섹시해. 아니에요? 재밌는 일이 벌어졌어요. 한 15년 전쯤에 저희가 이제 좀 유명한 분들을 모시려고 아이돌이든 배우든 과학에 평소에 관심이 있다고 알려진 분들한테 접촉을 하면 아, 그런 채널에 한번 나가면은 굉장히 힘들어진다. 사람들이 안 좋게 본다. 이런 얘기를 듣고 거절을 당했어요. 지금은 10월까지 초대석이 꽉 차 있습니다. 아이돌, 배우, 가수분들이 계속 오세요. 왜냐? 내가 과학을 좋아하는 아이돌, 가수, 뮤지션, 배우라면 나의 모습이 굉장히 힙해 보이는 거야. 변화가 시작된 거죠. 그러니까 어쩌면 이런 비즈니스 모델은 너무 중요해졌고 친환경을 주장하는 기업들은 이 부분을 이제 굉장히 심각하게 고민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헤럴드 미디어 그룹 그리고 저희 모교인 연세대학교가 이런 행사를 만든 겁니다. 행사 자체가 힙하지 않습니까? 네, 이 멋진 공연을 왜 합니까? 앞에 보셨죠? 신나는 공연. 환경에선 이런 걸 해야 돼. 우리가 막 애국가 재창하고 이런 거가 아닌 거야. 훨씬 멋진 거예요. 힙하다란 느낌을 줘야 돼요. 우리가 업사이클링 제품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야, 쟤는 뭐 저런 걸 메고 다녀가 아니라 쟤 업사이클링 메고 다니네. 생각보다 굉장히 의식 있고 힙한 애구나. 그 인식이 심어지면 그때부터 바뀝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시장의 원리에서 매력적으로 보여야 된다. 그리고 어쩌면 이 행사도 그렇게 보일 수 있다. 데이비드 브라우라는 환경운동가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죽어버린 지구에서 할 수 있는 비즈니스는 없다. 우리가 산업혁명 당시에는 비즈니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극강의 효율성을 따졌어요.
어떻게든 좋은 제품을 더 싸고 저렴하게 이걸 통해서 우리는 돈을 벌어야 되고 인류를 행복하게 만들겠다. 근데 이러다가 지구가 죽어간다는 걸 알아냈습니다. 지구가 죽으면요 비즈니스 자체도 없어요. 그럼 이제는 어떤 비즈니스를 해야 되느냐? 효율성을 따지는 비즈니스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우리는 조금 덜 효율적이더라도 힙하고 매력적인 친환경 비즈니스를 해야 된다. 네, 이 말씀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